엄마, 거기서 더 말하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체면이요? 가족 살리겠다고 손 다 갈아버린 사람이. 뭐가 창피한 건데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그리고 그 몰랐어. 자리에서 남편은 나만 콘크리트 생각했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장갑을 벗겨보니 너무 손등엔 몰랐어. 칼의 베인 자국, 테이프에 나만 쓸린 생각했어. 상처, 겹겹이 아물다 만 피딱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전 그는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친정 엄마를 집에 들여놓고 운동화 앞코가 닳도록 어딘가로 향하던 여자. 이 이야기는 의심이 부서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내 손을 붙잡고 울기까지는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 눈물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이미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무너졌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나를 미행하기 사흘 전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했고 나는 5살 아들을 키우며 집을 지키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 평범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야간을 도는 주가 시작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7시 40분이면 현관에서 작업화 끈 묶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곧 우리 아이의 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신발을 신는 순간 아이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도 아빠는 없다. 나는 아이를 안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붙잡고 울어도 매달려도 남편은 일을 가야 했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문이 닫히면 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나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밤 10시,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면 10시 반.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있고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고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1200만 원. 친정 아버지 수술비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위험하다고. 수술비는 대략 1200만 원 정도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그 숫자를 계속 곱씹었습니다.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합쳐도 700만 원. 5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500만 원. 남편에게 말은 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볼게.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그 500은 쉽게 만들어질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출이자, 생활비, 어린이집 비용, 야간 수당이 붙어도 늘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나는 낮에 할 수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4시간 동안이라도 일하고 싶었습니다.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용돈 한 번 마음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체면이 깎인다. 우리 집 며느리가 남의 가게에서 앞치마 두르고 서 있는 꼴을 누가 보겠냐. 밤에 나돌아다니는 건 더더욱 안 된다. 그 일은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남편은 그때 내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알면 난리 난다. 그 말이 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말하면 막힌다는 걸. 그래서 이번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수술 날짜가 당겨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그날 밤 검색창에 야간 알바를 쳤습니다. 산업단지 물류창고. 밤 9시부터 새벽 2시.
주 6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달이면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날 나는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밤마다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한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갈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운동화 앞코가 닳기 시작한 건 밤 9시 아이가 잠들고 나면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셔틀을 타고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그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그저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을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버티겠다고 다짐한 채로.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결심이 시어머니의 의심을 키우고 남편의 미행을 불러오고 결국 그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모든 게 뒤집히게 될 줄은. 그날 밤 셔터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남편이 나 대신 어머니에게 선을 그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산업단지 창고에 처음 들어가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고 안에서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테이프건이 찍찍 끊기는 소리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감정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걸. 상자가 밀려오면 넣고 접고 붙이고 찍고 그 동작을 멈추면 바로 뒤에서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속도 맞추세요. 한 박자만 늦어도 벨트 위 상자가 쌓였습니다. 처음 1시간은 할만했습니다. 2시간째부터 손가락이 굳어갔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허리 아래가 저릿하게 올라왔습니다. 5시간이 끝났을 때는 손등이 화끈거렸습니다. 장갑을 벗었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가 벌겋게 쓸려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터에 살짝 스친 자국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상처보다 숫자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루 6만 원. 일주일이면 36만 원. 계산기를 켜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상자 하나가 500만 원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나는 매일 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반. 현관문을 열면 거실 소파에 친정 엄마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죽이고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 베인 자리가 따끔거렸습니다. 그때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눈밑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연 건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밤에 왜 여기 계세요? 그 질문 속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채 심장이 귀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요즘 저녁마다 나가시던데요. 산단 셔틀 타시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기름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는지. 남편은 그 사이에서 조용했습니다. 내 눈밑이 더 짙어졌다는 것도, 손등에 작은 상처가 늘어나는 것도, 운동화 앞코가 점점 달아간다는 것도,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뭔가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의심은 조용히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졌고 남편은 말을 아꼈고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터질 거라는 걸.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통장 메모장에는 이미 누적 180만 원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500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한 달은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 남편이 야간 휴가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이상하게도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셔틀 뒤에서 따라오던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건 셔터 앞에서였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남편이 결국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왜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는지. 셔틀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발걸음이 조금 빨랐습니다. 괜히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등 뒤로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의 밤은 낮과 전혀 달랐습니다. 낮에는 트럭과 사람들로 북적이던 길이 밤에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셔틀이 멈추고 나는 익숙한 길을 걸어 창고 셔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벨트 앞에 섰습니다. 상자가 밀려왔고 나는 평소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넣고 접고 붙이고 찍고. 그날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만 내 심장이 조금 더 크게 뛰고 있었을 뿐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관리자가 속도 맞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더 빨리 놀렸습니다. 상자는 멈추지 않았고 내 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셔터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셔터 틈 사이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벨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프건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상자 하나가 벨트 위에서 밀려나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벨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셔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거리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셔터 앞에서 세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 질문은 따지듯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싶다는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어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막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막을 거잖아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보면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손등이 드러났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난 칼자국, 상자 모서리에 긁힌 붉은 자국, 아물다 만 상처 위에 또 덧난 상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500만 원. 아버지 수술비. 2달. 그 숫자들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날 셔터 앞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부족했네.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말하던 사람이 그날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나를 일으켜 세웠고 셔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뒤 우리 셋 사이에는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편에 설 것인지 아내 편에 설 것인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통화 한 통이 우리 집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왜 시어머니가 결국 500만 원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이제 우리 집 일은 내가 결정한다고 말하게 되었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잠깐씩 드러났습니다.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나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게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 방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아빠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선택한 길이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갑자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부엌 쪽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그렇게 급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날짜 당겨질 수 있다고 했어. 2달 안쪽이라고.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형편의 5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그 돈이 얼마나 버거운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숫자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통장 잔액, 대출이자, 카드값, 월세, 어린이집 비용.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현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가 특근 더 넣을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이미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창고에서 본 게 다야? 그게 끝이야? 그 질문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에 왜 그런 데를 다녀야 하냐는 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말, 체면이 있다는 말.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살리려고 손 다 갈아버린 사람이 뭐가 창피한 건데요.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 일은 내가 결정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늘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말 고르는 사람.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래?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간섭 안 하겠대.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이후 집 안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더 자주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창고에 다시 나가겠다는 내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말라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500만 원. 수술 날짜는 확정 직전이었고 우리는 아직 그 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입금 500만 원.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메모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 돈을 보냈는지, 그 뒤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입금 알림을 본 순간 나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 숫자는 선명했지만 그 의미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굳어있던 표정과는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당황, 복잡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건지, 왜 보냈는지 묻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받아야 하는 건지.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연결됐습니다. 나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묻지 마라. 그냥 써라.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세 글자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묻지 말라. 그 안에는 사과도, 인정도, 미안함도, 자존심도 다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못하겠지만 행동으로는 하겠다는 식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우리 가족의 갈등을 완전히 끝내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나는 보호자 서명을 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괜찮다고 돈 쓰지 말라고 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멈췄다면 나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남편, 오른쪽에는 시어머니. 이 장면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밤마다 셔틀을 타고 산업단지로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셋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대기실 벽시계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셔터 앞에서 남편이 나를 믿지 않았다면, 만약 어머니가 끝까지 체면을 붙잡고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수술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컸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내려앉았을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망신 주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나간 거예요. 그 말 이후로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날, 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처음으로 숨이 깊게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창고로 다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버티자고. 그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고 남편은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내 옆에 섰습니다. 그날 창고 셔터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건 단순히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가장으로서 선택을 한 겁니다.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택한 선택, 의심이 아니라 책임을 택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나는 새벽 2시가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창고에 나가지 않아도 몸은 이미 그 시간에 깨어 있었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옅은 흰선으로 남아 있었고 허리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때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외에도 약가, 재활치료비, 왕복 교통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빠듯했고 남편은 특근을 더 넣었습니다. 생활이 갑자기 여유로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건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엄마 알면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나와 상의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세다. 다음 달엔 줄여보자. 대출 금리 오른다는데 같이 알아보자. 이제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로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나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불쑥 들이닥치거나 이웃 얘기를 전하며 눈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간식거리를 들고 오면 조용히 내려놓고 갔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압니다. 자존심과 후회가 섞인 눈빛.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날 창고에서 본 내 손, 그리고 남편이 무릎을 꿇던 모습. 그 장면은 시어머니에게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단번에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 밤에 일 나갔다며? 산단 창고라던데. 그 말이 다시 귀에 들어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 나는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마련하려고 나갔어요. 그게 문제될 일인가요?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남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걸.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넌지시 농담처럼 말했을 때 그는 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 나 대신 고생했다. 그 한마디로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울 뻔했습니다. 창고에서 울던 것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을 느낄 때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시험을 줍니다. 아버지 재활이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시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다시 창고로 돌아가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찾자. 혼자 버티지 마. 그는 은행 상담을 예약했고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봤고 회사 복지팀에 문의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루거나 어머니 눈치를 봤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무릎을 꿇은 건 패배가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밤마다 창고에 나갔던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누군가를 내가 자처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내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처 거의 다 아물었네. 나는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국은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 증명하는 흔적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의심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여전히 남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했던 짧은 사과,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대답들. 그 말들이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가 퇴원한 뒤 집은 겉으로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남편은 야간을 마치고 돌아와 예전처럼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의식하는 조심스러운 긴장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처럼 자주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아이 간식이나 반찬을 보내왔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거나 짧은 안부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과를 한 사람의 태도이면서도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닌 듯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거리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평생을 체면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생각이었고 남편 역시 중간에 서 있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요.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만이 분위기를 모르고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자리를 비워주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항상 내가 설명하고, 내가 해명하고, 내가 이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창고 많이 힘들었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말도 못하고 나갔던 거였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나 역시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단지 돈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 선택을 이해받지 못할까봐 또 막힐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사람으로는 못 봤다. 그 말은 병원에서 들었던 사과보다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돈으로 대신한 사과와는 다른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저도 무섭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허물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그가 불안해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숫자를 적었습니다. 만약 월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버틸지. 예전 같으면 나는 혼자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산했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셔터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 거라고. 의심은 우리를 갈라놓을 뻔했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를 묶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돈 문제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선을 그은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시험하게 됩니다. 남편 회사에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건 아버지 퇴원 후 석 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야간 라인 일부가 외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 특근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숫자를 적는 시간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계산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버티던 밤들.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줄어들면 나도 일 알아볼게. 그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창고 다시는 안 가. 그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아니라도 돼. 이제는 말하고 할 거야. 그 한 문장이 우리 사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허락을 구했지만 지금의 나는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구조조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야간 인원 일부 감축. 남편은 남았지만 특근은 크게 줄었습니다. 월급은 예상보다 적게 찍혔습니다. 통장 알림을 보는 순간 나는 그날 창고 셔터 앞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0만 원. 콘크리트 바닥. 무릎 꿇은 남편.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달 좀 빠듯하겠네. 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내가 낮에 할 수 있는 일 알아볼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스피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줄었다면서.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투였습니다.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 낮에 내가 볼 테니까 일할 거면 낮에 해라.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말을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밤에 놔두는 건 안 된다던 사람이 이제는 낮에 나가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변하지는 않아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는 걸. 며칠 뒤 나는 동네 마트 오전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고처럼 거칠지는 않았지만 쉽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은 길었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놓고 갔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간섭 대신 지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밤에 일하던 거 맞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요. 지금은 낮에 일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숨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은 힘을 잃는다는 걸.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 회사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고 아버지 재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일이 우리 가족을 다시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또 한 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버틸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게 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은 창고 때보다는 덜 힘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남편 회사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없었고 특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월급은 줄었고 우리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고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내가 출근 준비를 하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말없이 반찬을 다듬고 있었고 나는 괜히 눈치를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나는 계산대에 서 있다가 연락을 받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물수건을 갈아주며 체온을 재며 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창고 셔터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남편만은 아니었다는 걸. 어쩌면 시어머니도 마음속에서는 무릎을 꿇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또 다른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재활 치료비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이 계속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다시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 받는다더라.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야간 수당도 줄어든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불안해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숫자를 적었습니다. 생활비, 대출, 재활비, 그리고 내가 버는 월급. 계산 끝에 나온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 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창고로 향하던 나. 그때처럼 다시 혼자 선택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저녁 파트도 알아볼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돼. 짧은 두 글자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맡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더 뛰어볼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더 이른 출근과 더 늦은 퇴근을 감수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다른 부서 지원도 알아봤고 자격증 교육도 신청했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해 지쳐 있었지만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들었어. 이런 방법도 있대. 모든 걸 공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셔터 앞에서 남편이 선택한 건 단순히 내 편에 서는 게 아니었다는 걸, 가장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언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내 적금 좀 쓸래?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시어머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체면이 먼저였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해볼게요. 그 말을 하며 나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밤을 버티던 나도, 병원 대기실에서 서류를 쥐고 있던 나도 이미 많은 걸 넘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사 발표 날. 그 결과가 우리 가족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또 한 번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남편 회사 인사 발표 날 아침, 집 안 공기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괜히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이 날씨가 좋든 나쁘든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단체 공지가 오전 10시에 뜬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었지만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고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계산대를 동료에게 맡기고 뒤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았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다른 라인으로 이동이래. 월급은 그대로인데 야간은 없어. 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월급이 유지된 건 다행이었지만 야간 수당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맞춰온 계산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된 거지.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눌려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만 남아도 다행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예전처럼 축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다시 계산해보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숫자를 적었습니다. 야간 수당 빠진 금액, 내가 받는 월급, 고정 지출. 예전 같으면 그 숫자에 눌려 숨이 막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정부 지원 재활 프로그램을 더 알아봤습니다. 하나씩 줄여나가니 완전히 막다른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 한 문장 뒤에는 예전처럼 체면 이야기가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힘들면 말해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나를 의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힘들면 말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관계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창고 셔터도 콘크리트 바닥도 숫자도 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라인에 적응해야 했고 나는 마트 일을 더 능숙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재활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창고 관리자에게서였습니다. 요즘 사람 빠졌는데 혹시 다시 나올 생각 없냐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과거의 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벨트 소리, 장갑 속 땀, 그리고 셔터 앞에 그 장면. 나는 휴대전화를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여유로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요?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 가도 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창고 관리자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 사람 빠졌는데 혹시 다시 나올 생각 없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급은 예전보다 조금 더 올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간 인원이 급해서 조건을 더 맞춰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멈춘 채로 그 밤의 공기와 형광등 빛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테이프건 소리, 컨베이어, 벨트의 진동, 그리고 셔터 앞에 서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 남편은 문자를 보고 바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 가도 돼. 그 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빠듯했고 월급은 줄어들었고 재활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창고에 다시 나가면 2달 안에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고 대출 일부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게 과연 돈 때문일까? 아니면 불안 때문일까? 과거의 나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 움직였습니다. 말하면 막힐까봐, 이해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창고 문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안 갈게. 대신 이유는 같이 정하자.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야. 그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돈 때문에 관계가 흔들렸지만 지금은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창고 관리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정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고 문자 이야기는 이미 남편을 통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체면을 이야기했을 사람이 이제는 선택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셔터 앞에서 무너진 건 의심이었고 그 이후에 쌓인 건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재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계산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흔들릴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함께 버틸 수 있을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은 또 한 번 어머니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재검사 결과를 듣고 병원을 나오는 길, 나는 한동안 주차장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회복이 조금 더딥니다. 의사의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활 기간이 최소 석 달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치료 횟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자연히 따라붙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 속 계산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내 표정만 보고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숫자가 먼저였습니다. 추가 재활 비용, 교통비, 약값, 내 월급, 남편 월급, 줄일 수 있는 항목들. 계산을 마치고 나니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버틸 수는 있지만 여유는 없다. 그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할까?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먼저 보던 사람이 이제는 함께 상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예전에는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체면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활 기간이 늘어났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왜 준비를 못했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냐. 그 말은 따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돕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적금 깨겠다.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적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두셨다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던 돈.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해볼게요.
그 말은 예전의 나였다면 하지 못했을 말입니다. 예전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같이 버티는 거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가족, 의심이 아니라 연대.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무너진 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의 오래된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 회사에서 또 다른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성과 평가에 따라 추가 인원 조정 가능성. 이번에는 남편 이름도 거론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내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야지. 그 말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적과 야간 근무 기여도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고 넘어갔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날 무릎은 굴복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 남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뒤로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혼자 뛰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방향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남편이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한 뒤로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자리,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공식 답변을 일주일 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함보다 긴장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밝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발표회 이야기, 마트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 집 안 분위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결국 숫자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만약 감봉이 되면, 만약 부서 이동이 아니라 퇴직 권고가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조용히 또 다른 일을 알아봤을 겁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방향은 같이 정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우리 사이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처럼 불안한 목소리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할 말은 다 하고 와라. 그 말이 나는 놀라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고 견디라는 말이 먼저였을 사람입니다. 체면을 지키라는 말이 나왔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정당함을 선택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회사에서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면담 들어간다. 나는 마트 창고 안에서 휴대전화를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 몇십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는다.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신 성과 기준 더 빡세게 적용한대. 남편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버틴 거야.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남은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목소리로 자리를 지킨 겁니다. 나는 그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무릎을 꿇었던 순간이 이 사람을 바꿔놓았다는 걸. 도망치던 사람이 아니라 맞서는 사람으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과 기준이 강화된다는 건 실수 하나에도 압박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야근은 줄었지만 업무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더 지쳐 보였고 나는 그 모습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못 버티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옆에 있어. 그 말은 과거의 나와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혼자 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같이 버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선택으로, 체면이 아니라 책임으로. 하지만 인생은 늘 마지막 시험을 남겨둡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결정적 장면이 언제였는지, 남편이 회사에서 자리를 지켜낸 뒤로도 긴장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야간 근무는 아니었지만 업무 강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샤워를 하고 식탁에 앉아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날 창고 셔터 앞에서 무너진 건 오해였지만 그 이후 우리가 쌓아온 건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고서 숫자 하나가 잘못 기입됐고 팀장에게 지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괜히 찍힌 거 아니겠지. 그 말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치 보며 버티던 시절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망 안 갔잖아. 그게 달라. 그 한 문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넘기지 않고 직접 말하고 직접 정리하고 직접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 그게 이전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성과 중간 점검 면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료를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커피를 내려주고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나는 혼자 싸웠고 지금의 나는 옆에서 함께 버티고 있다는 걸. 면담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확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내가 틀렸다. 짧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핑계도 체면도 둘러대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듣기 위해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변했고, 이미 우리는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너희 둘이 잘 산다.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예전과는 다른 평온이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물었습니다. 그날 셔터 앞에서 왜 무릎 꿇었어? 그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늦게 알았잖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했고 인생은 여전히 시험을 줬지만 우리 사이의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사람, 눈치가 아니라 책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창고로 향했던 이유, 그 선택이 결국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왜 나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지. 돌이켜보면 그날 밤 창고로 향하던 내 발걸음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민낯을 모두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의심, 체면, 눈치, 침묵. 그동안 말하지 않고 눌러두었던 것들이 그 셔터 앞에서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던 그 장면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선택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아니라 내 손의 상처를 보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며 말을 돌리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가정,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면을 먼저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힘들면 말해라고 먼저 말합니다. 적금을 깨겠다고 했고,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고, 무엇보다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 한 문장은 돈 500만 원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창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있었고, 돌아가면 조금 더 빨리 숨통이 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버티는 길. 돈은 천천히 모였고 아버지는 재활을 마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로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자리를 지켜냈고 나는 마트에서 꾸준히 일하며 내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날도 있고 가끔은 불안히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말하고, 어려움이 오면 함께 계산하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습니다. 그날 셔터 앞에서 부서진 건 오해였고, 그 자리에서 세워진 건 기준이었습니다. 가족의 기준. 체면보다 사람을 먼저 두는 것. 눈치보다 책임을 먼저 택하는 것. 혼자 버티지 않는 것. 가끔 나는 손등에 옅은 흉터를 봅니다. 이제는 거의 티도 나지 않지만 나는 그 자국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우리 가족이 다시 세워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 일은 내가 결정해요. 그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을 갈랐습니다. 의심으로 갈라질 뻔한 집을 책임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밤마다 사라진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의심이 부서지고 가장이 깨어나고 가족이 다시 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날 창고로 향한 내 발걸음은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린 선택이었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